제 며느리는 저를 계획적으로 멀리했습니다. 문서로 만들어서요. 그 파일을 봤을 때 저는 제가 누군가의 거리두기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토요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수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장모님이 편찮으실 수도 있고 친정 부모님을 자주 뵙는 게 나쁠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째였습니다. 매주 토요일 빠짐없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일찍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받았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엄마가 육수 끓여놨어. 엄마, 우리 오늘 또 처가 가야 돼요. 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갔잖니? 장모님이 부르셨어요. 변명은 늘 똑같았습니다. 장모님이 부르셨다는 말.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매주 부르실까요? 그것도 석 달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장모님 편찮으신 거 아니니? 뭔가 큰 병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디 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저희 어디 가든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바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친정 부모님을 자주 뵙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끓여놓은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사골과 닭뼈를 넣고 밤새 끓인 육수였습니다. 국수집 할 때 쓰던 그 육수였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구수하고 진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님은 없었습니다. 국수집은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 아이는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왜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그저 육수를 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토요일이 싫어졌습니다. 민준이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착하고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반항 한 번 한 적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묵묵히 도와주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걱정해주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민준이가 요즘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엔 집에 올 수 있니? 엄마가 해물파전도 부치고 너 좋아하는 불고기도 만들어 놓을게.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는 피곤했습니다. 왜 자꾸 그러세요? 뭐가? 왜 자꾸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니. 며느리랑 같이 밥이나 먹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엄마가 왜 자꾸 간섭하려고 해요? 간섭.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간섭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고 싶어서. 그게 간섭이에요. 우리한테는 우리 생활이 있어요. 매주 시댁 가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아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담. 제가 부담이라고. 민준아. 엄마, 이제 좀 내버려둬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보고 싶다는 게 간섭인가? 같이 밥 먹자는 게 부담인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 제 아들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아이가 변한 건 결혼 후부터였습니다. 수진이를 만난 후부터였습니다. 수진이가 민준이를 변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원래 민준이는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둘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단순히 바쁜 게 아니구나. 단순히 친정을 자주 가는 게 아니구나. 뭔가 계획이 있구나. 나를 멀리하려는 계획.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상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상상이 아니었다는 걸. 30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국수집을 혼자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장사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민준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사고를 삶고 닭뼈를 넣고 양파와 대파를 썰었습니다. 6시간을 끓여야 제대로 된 육수가 나왔습니다. 손님이 오면 국수를 삶았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하루에 200그릇 이상 만들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국수집 사장님. 그렇게 불릴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민준이도 그 국수를 먹고 자랐습니다. 학교 끝나고 가게에 오면 저는 국수 한 그릇을 끓여줬습니다. 민준이는 후루룩 소리 내며 먹었습니다. 엄마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못 속였습니다. 65세가 넘어가자 손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면을 삶다가 손이 풀려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육수 냄비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갔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걸. 국수집 문을 닫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텅 빈 주방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공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수를 끓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혼자 국수 한 그릇을 끓여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외로워졌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도 육수를 끓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맞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를 더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국수집을 닫은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냥 계속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손목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그래도 계속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수진이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설레고 떨렸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불고기를 재워놓고 나물을 무치고 전도 부쳤습니다.
과일도 깎아놓고 식탁도 예쁘게 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차가웠습니다. 물론 예쁘고 세련되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소가 없었습니다. 아니, 미소는 있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인사는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바르고 예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차가움이었습니다. 어머, 들어와. 많이 춥지? 손 좀 녹이고.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는 손을 슬쩍 빼냈습니다. 자연스러웠지만 분명한 거부였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하니? 디자인 스튜디오 운영합니다. 와, 대단하구나. 직원도 있어. 3명 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물어봤습니다. 뭔가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으니까요. 민준이랑은 어떻게 만났어? 회사 프로젝트로 만났어요. 오래 사귀었어. 1년 정도요. 민준이 어때? 잘해줘?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통 예비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나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도와주려 하고 친절하게 대하지 않나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만 지킬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아, 차 한잔 하고 가렴. 괜찮아요. 일이 있어서요. 뭐 그렇게 급해. 조금만 있다가. 저 정말 가봐야 해요. 수진이는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 씨 가요. 민준이도 어쩔 수 없다는 듯 일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벌써? 아직 차도 안 마셨는데. 다음에 올게요. 그들은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 위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수진이가 이상했습니다. 차갑다고 느낀 건 제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투명한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최소한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향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수줍음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거리두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긴장한 거겠지, 나중에는 친해지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나중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결혼식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부모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 좋겠다고 가족만 초대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결혼식 날 수진이는 예뻤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민준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직후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왔습니다. 명절에도 왔습니다. 짧게라도 얼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3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명절에도 대충 보냈습니다. 와도 한두 시간만 있다가 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일이 있어서요. 늘 같은 핑계였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민준이한테 물어보면 바빠서 못 받았대요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면 답이 늦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죄송해요, 못 봤어요 라고 했습니다. 제가 집에 초대하면 핑계를 댔습니다. 일이 있다고, 약속이 있다고,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마다 친정에는 갔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민준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요즘 매주 처가 간다면서요? 장인 어른이 편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매주? 네, 토요일마다 간다고 하던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석 달에 한 번 오면서 친정에는 매주 간다는 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토요일마다 처가 간다며? 네. 왜 엄마한테는 안 왔어? 바빠서요. 그럼 처가는 안 바빠?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장인 어른이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엄마 집에도 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당연하지. 나는 내 엄마야.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민준이가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가 변하게 만든 겁니다. 민준이는 수진이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수진이 편을요. 저는 이제 민준이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 국수집 하면서 고생하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이 이제는 저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멀어진 겁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지만 그래도 생일은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샐러드도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도 주문했습니다. 작은 것이었지만 정성껏 골랐습니다. 생일 3일 전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엄마 생일인데 올 수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날 또 처가 가야 돼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일인데. 엄마 생일인데도 안 올 거야? 엄마, 장인 어른이 부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저녁에라도 잠깐 올 수 없어? 밥만 먹고 가도 되는데. 글쎄요. 늦을 것 같은데요. 목소리에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생일이야. 1년에 한 번뿐인데. 엄마 생일은 매년 있잖아요. 내년에 하면 안 돼요. 내년. 내년이면 제가 있을까요? 내년까지 기다리라고요. 민준아.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꽉 쥔 채로. 제 생일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오지 않기로 한 겁니다. 친정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는 갈비찜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샐러드 채소도 있었습니다. 케이크 예약 확인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30년을 혼자 키웠습니다. 국수집 하면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민준이 대학 보낼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일도 중요하지 않나요?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생일날 저는 혼자였습니다. 케이크는 취소했습니다.
갈비찜 재료는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샐러드 채소는 그냥 버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민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선물은 나중에 드릴게요. 선물. 저는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싶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사치였나 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67번째 생일 저녁이 라면이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말아야겠다고. 더 이상 매달리지 말아야겠다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인데, 제 아들인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동네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 커피라도 마시며 시간을 보내려고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이거 손님 거 아니세요? 노트북이었습니다. 회색 노트북. 아니요, 제 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아까 나가신 손님 거 같은데.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노트북이 낯익었습니다. 민준이 노트북이었습니다. 측면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민준이가 붙여둔 회사 로고였습니다. 저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제 아들 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전해주세요. 직원이 노트북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카페에 노트북 두고 갔어.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일 찾으러 갈게요. 저는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충전을 시켜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뭔가 보였습니다.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관계 관리 계획.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파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방문 월 1회 이하로 제한. 정미연 여사와의 전화 통화 주 1회 이하. 통화 시간 5분 이내. 문자 메시지 응답률 30% 이하 유지. 토요일은 친정 방문으로 고정. 예외 없음. 명절은 최소 시간만 방문. 2시간 이내로 제한. 시어머니의 요청은 일이 있다는 핑계로 거절. 민준이 흔들릴 경우 우리 생활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설득.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가 건강하다는 프레임 유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수진이가 만든 파일이었습니다. 파일 작성자 이름이 수진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모든 것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계획적으로 저를 멀리한 겁니다. 문서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저를 차단한 겁니다. 저는 거리두기 대상이었습니다. 관리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스크롤을 더 내렸습니다. 장기 목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의무적 수준으로 최소화. 중기 목표 민준의 죄책감 제거. 단기 목표 시댁 방문 거부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민준이도 알고 있다는 걸. 이 계획을 알고 있고 동의했다는 걸. 아니면 적어도 묵인했다는 걸. 제 아들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관리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민준 오빠 노트북 보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말보다 무섭습니다. 어머니, 그거 오해예요. 오해?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습니다. 네, 그게 상담사 선생님이 써보라고 하셔서. 상담사? 네,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상담을 받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제 감정을 정리하라고 글로 써보라고 하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파일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있었습니다. 실행 여부 체크 항목도 있었습니다. 감정 정리가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너는 나를 관리 대상으로 봤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9월 1회 이하 방문, 전화 통화주 1회 5분 이내, 문자 응답률 30%. 이게 오해야? 수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는데? 시댁이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가 자꾸 우리를 오라고 하시고 전화하시고 간섭하시고. 간섭?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어? 보고 싶다고 밥 먹자고 한 게 간섭이야? 그게 저한테는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야. 나를 멀리하는 계획을. 체계적으로, 문서로.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저도 제 입장이 있었어요. 저도 제 부모님 자주 보고 싶었고, 제 생활도 중요했고, 내 생활이 중요해서 나를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진이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혼자 사시잖아요. 국수집도 그만두시고 할 일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의지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무거웠어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피한 거야. 내가 외로워 보여서?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내가 힘들까봐 참았어. 보고 싶어도 참고, 전화하고 싶어도 참고, 생일에도 혼자 있었어. 그런데 너는 나를 부담으로 봤어. 어머니, 이제 알았어. 그만 끊을게. 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외로워 보여서 부담스러웠다고. 그게 제 죄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보이는 게 아들이 보고 싶은 게 죄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와 수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옛날 국수집 제자였던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린아, 나야. 미연이.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국수집 다시 열까 하는데. 같이 할래? 혜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언제 시작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한 달 후 국수집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예전 자리는 이미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어서 조금 더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육수를 끓이고 면을 삶고 고명을 준비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개업 첫날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옛날 단골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줄이 가게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저는 웃으며 국수를 삶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육수를 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7세에 국수집을 다시 시작한 할머니라는 주제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SNS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수 달인 할머니, 66세의 재기, 손맛 국수집. 저는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민준이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앉아.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국수 주세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수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예전처럼 국수를 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한참을 국수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스튜디오가 망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직원이 저작권 문제를 일으켰고 제가 책임을 져야 했어요. 돈도 다 날렸고 이제 폐업해야 해요.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 대단하세요. 뭐가? 혼자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망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니? 네. 나보고 외로워 보여서 부담스럽다고 했지. 수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 나는 외로웠어. 정말 외로웠어. 어머니. 근데 그게 내 잘못은 아니야. 혼자 사는 게 잘못은 아니잖니.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내가 미운 게 아니야. 네. 그냥 서운했어. 너무 서운했어.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힘들었구나. 내 입장도 있었구나. 이제는 이해해. 어머니.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뭔가요? 관계는 계획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대해야 해.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네, 어머니. 너무 억지로 살지 마. 행복은 빼앗아 오는 게 아니야. 스스로 만드는 거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지금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수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바쁘지만 즐겁습니다. 혜린이와 함께 웃으며 일합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가끔 찾아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옵니다. 수진이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프리랜서 일이지만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준이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엄마 국수 맛있다. 그래. 더 먹을래? 응, 한 그릇만 더. 저는 웃으며 국수를 끓입니다. 이제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제 행복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제 행복은 제가 만듭니다. 국수를 삶으며 손님을 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며 만듭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예쁜 보름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그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행복을 그들에게 맡겨뒀던 제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손으로 삶을 삶아냅니다. 뜨거운 육수 속에서 면이 익어가듯이 저도 다시 익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으로, 더 깊은 맛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매일 아침 육수를 끓이는 그 순간에, 손님이 맛있다고 웃어주는 그 순간에, 혜린이와 수다를 떠는 그 순간에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국수집 간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미연국수. 제 이름이 걸린 간판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가게 문을 엽니다. 오늘도 누군가 제 국수를 먹으러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정성껏 국수를 삶을 겁니다. 제 삶을 삶아내듯이.